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보다 못한 삶. 죽고 싶지만 혼자서는 죽지도 못하는 상태.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보냈다.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 씨가 자전적 에세이 넌 할 수 있어서의 첫 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지마비 장애에 맞닥뜨려 부정, 분노, 우울의 시간을 거쳐 이대로의 삶을 인정하게 되기까지 숱하게 죽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울었으며 스스로를 단련해 왔다고 혁건 씨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혁건 씨는 살아있음에 그리고 고마움에 조금씩 눈을 떴고 삶의 가능성을 하나씩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 처절하게 싸워내고 극복해온 혁건 씨의 기록, 넌 할 수 있어. 눈부신 조명 아래 세상의 자유를 노래하던 남자. 잔인한 어느 봄날 차가운 도로 위에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고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할 거라던 그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조명 아래 두 발로 굳게 서서 세상을 외치던 남자는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 세상을 품에 안고 노래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보컬 김혁건 씨의 선율을 들어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엄마, 나 있잖아. 사람을 친 것 같아. 살려. 난 괜찮은데 저 사람이 다친 것 같아. 차에 부딪혔다. 심술궂은 아이가 획 내던진 장난감 마냥 내 몸 전체가 잠시 공중에 떠올랐다가 단번에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다. 숨이 안 쉬어졌다. 살려. 엄마, 나 어떡해. 목이 부러진 나를 뒤로 한 채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그를 아무리 불러보아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어느새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참혹한 현장에 놀라 물러서는 사람들. 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저승사자일까? 통화 중이던 그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119죠. 여기 홍릉 사거리인데요.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는 그날의 한 장면이다. 기억은 잔인하게도 이 장면을 지나치게 선명한 사진으로 만들어 머릿속에 남겼다. 어느 택시 기사님의 연락으로 119가 도착하고 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내 의식은 또렷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육신을 빠져나가려는 영혼을 붙잡았다. 이대로는 죽을 수는 없어. 죽기 전에 엄마, 아버지 얼굴이라도 봐야지. 안 돼. 김혁건. 더 크로스의 리드 보컬이자 김광훈, 윤재래의 2남 1녀 중 막내. 그날 이후 나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삶은 처참히 무너졌고 살아가는 이유였던 음악을 잃었다.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끝. 아름답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일생 동안 지켜온 꿈도, 33살 청년의 더 큰 세상도 모든 게 끝이었다. 더는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섰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들의 진실된 사랑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나는 그들의 외침을 들었다. 넌 할 수 있어. 엠넷 뮤직 페스티벌 대상. 1999년 20살이 된 나는 형의 추천으로 실용음악학원에서 본격적인 보컬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한번 음악 이야기를 시작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잘 맞는 친구였다. 우리는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이요, 기타와 건반을 함께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리고 1999년 그 친구와 나는 이시아와 김혁건은 더 크로스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아직 음반이 나오지도 않는 무명 밴드였지만 몇몇 공연장에서 우리를 찾아주었다.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찌나 신이 나든지 공연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가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준다며 근처 커피 가게로 나를 불렀다. 소개팅? 한껏, 아니 조금 차려입고 가게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혼자 배시시 웃으며 나를 반겨주었다. 사실은 엠넷 뮤직 페스티벌 예선전에 참가 신청서를 내고서는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안 나올까봐 거짓말을 했단다. 당시 록 스피릿이 충만했던 나는 노커는 평가받을 수 없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만으로 자유를 노래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 졸이며 시아가 이 고집불통을 설득하느라 얼마나 진땀을 흘렸을까. 그렇게 예선전을 치르게 되었고 어찌됐든 우리는 더 크로스는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모았고 연습을 시작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봐라. 오기와 패기 넘치던 20살이 떠오른다. 락밴드 B612의 나만의 그대 모습을 불러 본선을 통과했다. 노래만 부르고 돌아온다던 첫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하고 싶다로 변하더니 점점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결선 때는 우리가 만든 창작곡 Fly to You를 불렀는데 떨려서 기절할 뻔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로커가 아닌가? 자존심을 지켜야지. 떨리지 않는 척 고음을 더 내질렀다. 와! 응?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쾌감이 들었다. 나는 더 신이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결과는 대상. 대상? 응? 대상?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자 심장이 놀라 멈출 뻔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로커가 아닌가? 자존심을 지켜야지. 덤덤한 척 무대로 향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이런 걸까? 사실 그날은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 상을 탄 것도 기뻤지만 공식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시아한테 고맙기도 하고 외로웠던 어느 날이 떠오르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기분이었다. 분명한 건 이 대회가 아니었다면 가수 김혁건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대상으로 뽑아주신 분들과 더 크로스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시아에게도 친구가 몰래 냈었던 대회 신청서는 그렇게 행운의 신청서가 되었다. 슬픈 애언이 된 곡 넌 할 수 있어. 가요계는 흥미로운 속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연히 이 주제를 다룬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수의 운명과 노래의 내용이 절묘하게 맞는 부분이 많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노래 넌 할 수 있어를 부를 때면 사고 후에 만든 노래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곡은 사고가 나기 몇 년 전 아버지의 바람으로 만든 노래이다. 아버지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근면 성실함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이뤄내신 분이다. 늘 소외된 이웃이나 약자들, 삶에 지친 사람들 편에 살아오신 아버지는 가수인 당신의 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된 곡이 바로 넌 할 수 있어다. 처음 이 곡을 만들 때에는 록 버전이었는데 사고 후에 내가 록 발성을 할 수 없게 되어 현악 사중주로 다시 편곡을 했다. 오히려 클래식하게 바뀐 게 이 곡의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처음부터 이 곡의 운명이었다는 듯.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만든 노래를 내가 장애인이 되어 부르고 있다니. 강연 후 이 곡을 부를 때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 늘 느끼는 거지만 역시 노래의 힘은 대단하다. 사고 후 우울증으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늘 이 노래를 조용히 틀어주시며 아들이 굳건히 일어서기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을 아시고 미리 이 곡을 전해주신 걸까? 이 노래가 무너졌던 나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소중한 위로가 되고 긴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 뜰 땐 넌 다시 태어날 거야. 두 팔이 허공을 가로질러 온몸이 바람과 키스하며 이대로 날아올라 편안히 날아올라 새처럼 날아올라 자유를 향해 날아올라. 내 발은 대지와 이별하고 내 심장 구름에 감싸일 때 이대로 가는 거야. 편안히 가는 거야. 새처럼 가는 거야. 세상을 벗어던지고. 항상 세상 모든 것이 너에게 두려운 현실이라 생각돼. 그럴 땐 하늘을 느껴봐.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 뜰 땐 넌 다시 일어날 거야. 김혁건 작사 작곡 넌 할 수 있어 가사 중. 분 냄새조차 향기롭다던 어머니.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며 매일 고집을 부리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잘 먹어야 빨리 낫는다며 매일같이 나를 어르고 달래며 밥을 먹여주셨다. 늦게 얻은 막둥이였던 나는 어릴 때부터 집안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허락해 주셨고 내가 먹고 싶고 갖고 싶다던 것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다 해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게 바로 오토바이였다. 20살 때부터 오토바이 때문에 어머니와 엄청 다퉜는데 결국 오토바이 사고로 이렇게 되다니.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이는 내 모습에 눈을 감고 싶었고 눈을 감아도 떠나지 않는 끔찍한 생각들 때문에 잠드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모든 것이 꿈이기를 바랐고 또 바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실이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댔다. 요의도 못 느꼈고 대변을 본 적도 없는데 대소변이 새어나왔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침대는 이미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대소변도 못 가리는 놈의 후각은 너무나 멀쩡했고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게 된 내 정신은 지독히도 온전했다. 간호사들이 침대 시트를 하루에도 몇 차례나 갈아주었다. 나는 이 수치스럽고 창피한 모습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여야 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까지. 대체 왜 살아남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혼자서는 죽지도 못하면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 괜찮아, 먹어. 어머니는 무너져가는 아들을 강하게 붙잡았다. 눈을 뜨자마자 희망을 버린 나와는 달리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내게 주려 했다. 내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돈도 시간도 생각지 않으시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셨다. 화살나무가 염증에 좋다며 다려먹기도 하고 신경에 좋다는 겨우살이 환을 먹고 끊어진 신경이 자라야 한다며 지리산 고르쇠 수액도 먹고 유명하다는 침술사를 모셔와 침을 맞기도 하고 달마 그림이 효험이 있다며 베개 속에 그림을 넣어두기도 했다. 애군을 없애는 부적의 불상이며 십자가를 병상에 빙 둘러놓으시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병원에 모셔 기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늦은 밤, 내 옆에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야윈 어깨로 아들을 짊어지고 버티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서야 하는데,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데, 못난 아들에게 밥 한 숟갈 먹이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으시던 어머니는 점점 더 야위어만 같다. 어머니는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시고는 그 퉁퉁 부은 눈을 감추려 더 활짝 웃어 보이셨다. 내 새끼 대변도 예쁘게 싸네. 무슨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대? 내 냄새가 향기롭다는 어머니의 말에 다른 환자의 어머니들께서 맞장구를 치시며 깔깔깔 웃으셨다. 그럼 아들 분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지. 병실에는 뇌를 다쳐서 의식이 없거나 말을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었다. 매일 쪽잠을 자며 아들 곁을 지키는 어머님들은 대소변을 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자식의 배설물을 반가워하셨다. 나에겐 끔찍한 이 현실의 냄새를 향기롭다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병실에 있던 향기로운 분냄새를 가진 다른 아들들도 함께 웃었다.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정말로 이 지독한 냄새가 향긋한 향기로 바뀌는 것 같았다. 그 향기와 함께 가끔, 아주 가끔이었지만 나도 미소라는 것을 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왜 늦었는데 같이 가지 않고 얼굴만 보고 금방 들어갈게요. 고집을 부려서라도 아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왔어야 했다. 목줄을 걸어서라도 어떻게든 끌고 왔어야 했다. 인생의 단 한순간, 되돌리고 싶은 유일한 시점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그 밤이다. 응급실입니다. 20분 내로 오시지 않으면 아드님을 영원히 못 볼지 모릅니다.
아들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온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는 시간이었다. 전화를 끊고 외투를 어떻게 입었는지, 택시를 어떻게 탔는지 모르겠다. 내게 웃으며 인사하던 아들의 마지막 얼굴만 떠올랐다. 왜 아들을 혼자 보냈을까? 왜 나만 집으로 돌아온 걸까?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피범벅이 된 아들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다. 힘겹게 눈을 껌뻑이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눈을 감아 버릴 것만 같았다. 무릎을 꿇고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준비하고 계세요. 장례 준비를 하라는 의료진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아내와 날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아들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원통하고 또 원통해서 가슴을 마구 쳐댔다.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았다. 내 새끼 대신 내가 아플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 당신 손자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혁건이, 우리 혁건이 제발 살려줘요. 아들이 잘못되면 나도 죽겠노라고 다짐했다. 11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걸어 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들이 수술을 잘 견뎌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수술을 이겨낸 아들과 아들을 지켜준 모두에게 감사하고 감사했다. 아내와 나는 감사합니다를 연신 되풀이하며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그때 나는 경추 손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이제 아들이 나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치료를 하면 아들의 감각이 돌아오고 재활 훈련을 받으면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분명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아들이 앞으로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대중 앞에. 앨범 녹음을 하던 중 스타킹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물론 내게는 덧없이 좋은 기회였지만 사람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두려워졌다. 김혁건 전신마비. 처음 사고가 났을 때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가 떠올랐다. 그때는 생각도 못했던 전신마비라는 글을 보는 순간 나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자극적인 기사는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고 가족들은 기사를 일일이 막으려고 노력했다. 나의 슬픔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내뱉는 세상에게 받은 건 비참함 뿐이었다. 그런 내가 다시 대중 앞에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며칠을 고민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재활병원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노랫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성악가의 행복한 얼굴이 보였다. 그 모습에 넋을 잃고 TV를 보다 깜짝 놀랐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노래하던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스스로의 행복과 소통을 위해서이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용기를 내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연락을 했다.
촬영이 있던 방송국은 내가 가수로 데뷔했던 첫 방송을 했던 곳이었다. 방송국에 도착하니 오래전 이곳을 당당히 거닐던 과거가 떠올랐다. 하지만 내 명성은 사라졌고 영광의 순간은 지나갔다. 갑자기 휠체어를 탄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웠다. 두려움은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었고 나는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리허설 무대에 올랐다. 나오라는 노래는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러내렸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대기실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다. TV로 보았던 성악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 소중한 순간들을 더 이상 헛되게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나 동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겼다. 숨을 크게 내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니 마음속 멀리서 무대 위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거울을 보니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으로 대기실을 나섰다. 무대에 올라 성악가 김동규 선생님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평소에 존경하던 분과 함께 노래를 하다니 내겐 정말 큰 영광이었다. 그때는 옆에서 누군가 배를 눌러줘야만 노래를 할 수 있을 때여서 호흡도 잘 맞지 않고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많은 분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셨다. 용기를 내 무대에 서기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칭찬했다. 이후 서울대 로봇융합연구센터에서 만들어준 혼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동화된 복식 호흡 보조 로봇 장치와 함께 스타킹에 2번 더 출연했다. 그로 인해 다른 방송과 강연, 공연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로봇융합연구센터 방영봉 교수님과 연구원, 그리고 스타킹 스태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무대에 올라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면 긴장이 되면서도 짜릿한 흥분을 느낀다. 내 몸이 아파와도 관객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다시 힘이 나서 노래하게 되는 것 같다. 사고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더 깊어졌다. 많은 분들에게 나의 방송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분들은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내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자신들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한다. 아직 내 안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을 통해 그보다 더 큰 용기가 생긴 것 같다. 사랑하는 팬들에게 다시 노래하고 싶게 해주셔서 또 매일매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